며느리는 절대 모르게 해. 안방 문틈으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복도 한가운데서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0년간 중풍으로 누워만 계셨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시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신다고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멀쩡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재산은 우리 아들들끼리만 나누는 거야. 며느리 몫은 당연히 없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10년이나 고생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생한 건 인정하지.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들한테 다 주는 게 맞는 거야. 형님 말씀이 맞아요. 며느리는 나중에 적당히 위로금이나 주면 되죠. 시동생 목소리까지 섞여 들렸습니다. 세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서야 간신히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10년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모신 시간이 딱 10년입니다.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던 날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 곁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말도 못하시고 몸도 전혀 움직이지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동생도 안타까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간병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조심스럽게 옮겨 앉혔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닦아드리고 양치를 시켰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약을 물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겨드렸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온몸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드렸습니다. 하루 3번 식사를 도와드리고 6번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밤에는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시어머니 몸을 이쪽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명절도 제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모두 없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만 존재했습니다. 제 몸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망가졌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3개나 터져서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게 됐습니다.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없어져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었습니다. 손목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30대인 제가 할머니처럼 지팡이를 짚고 다녔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쉬지 않으시면 정말 평생 후유증이 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체 누가 돌보겠습니까?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자기 가정 챙기기도 바쁘다며 명절에만 얼굴을 비쳤습니다. 결국 며느리인 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년 다닌 직장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 승진을 1년 앞두고 사표를 냈습니다. 연봉 5천만 원과 퇴직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돌보는 게 여보 의무 아니겠어. 당연한 거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곁을 1시간도 비울 수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은 그렇게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오늘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온 정성을 다해 모신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계셨습니다. 말도 또렷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도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완벽하게 속여왔던 겁니다.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모두 넘기기로 이미 결정해놨습니다. 며느리 몫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밤에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절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다고.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0년을 악랄하게 속인 시어머니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공모한 남편과 시동생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제가 어떻게 통쾌하게 반격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제 복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모든 게 10년 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저는 회사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남편과 시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뇌혈관이 막혀서 광범위한 손상이 왔습니다. 말씀도 못하시고 움직임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평생 누워서 지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어떡해.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시동생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저는 아이들도 어리고 집사람도 일하는데 어렵습니다. 결국 모든 짐은 저에게 떨어졌습니다. 퇴원 날 시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안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꾸몄습니다. 전동 침대를 들여놓고 의료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아드렸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교체했습니다. 아침 죽을 끓여서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죽을 계속 닦아가며 먹였습니다. 약을 물과 함께 목구멍 깊숙이 넣어드렸습니다.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으니까요. 식사가 끝나면 휠체어로 옮겨 앉혔습니다. 시어머니 몸무게가 60kg이 넘었습니다. 제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거실로 모시고 나와 텔레비전을 틀어드렸습니다.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또다시 죽을 끓이고 반찬을 곱게 갈았습니다. 30분 동안 또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오후가 되면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눕혀서 팔다리를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매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 팔과 어깨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죽 끓이고 먹이고 약 먹이고 닦아드리고 밤 9시가 되면 잠자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다시 침대로 옮겼습니다. 잠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밤 10시에 겨우 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놓았으니까요. 욕창 예방을 위해 자세를 바꿔드려야 했습니다. 새벽 12시, 2시,
4시에 깼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몸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눈을 붙이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1달, 2달, 석 달 계속됐습니다. 제 몸은 점점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당장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요양보호사라도 구할까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한테 우리 엄마 맡기라고?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더 이상 휴직 연장이 어렵습니다. 복귀하시든지 사표를 내셔야 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 엄마는 어떡하죠?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사랑 우리 엄마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당연히 엄마지. 회사 그만둬. 저는 15년 다닌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과장 승진을 1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기들은 이미 부장이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제 연봉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퇴직금도 중간 정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돈은 모두 시어머니 의료비로 들어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사회와 단절됐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미안, 시어머니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이 말을 몇 번 반복하자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도 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기념일도 집에서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제 생일은 아예 잊혀졌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무릎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주저앉았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연골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회복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저는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2개월 동안 시어머니를 누가 돌보겠습니까? 무릎에 주사만 맞고 진통제로 버텼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손목이 무너졌습니다.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었습니다. 힘줄이 완전히 손상됐습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달 동안 깁스를 하고 지냈습니다. 그 1달 동안에도 시어머니 간병은 계속됐습니다. 한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식사를 도왔습니다. 남편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보도 이제 익숙하잖아. 혼자서도 잘하잖아. 시동생은 명절에만 30분 얼굴을 비쳤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세요. 이 말 한마디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 35에 시작한 간병이 45이 됐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반이 하얗게 샜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무릎은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지팡이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제 청춘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끝에서 저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멀쩡했다는 것을, 저를 완벽하게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넘기기로 했다는 것을, 며느리 몫은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도청으로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안방 서랍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오래된 옷가지들만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갈색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꺼내 손으로 천천히 만져보니 두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봉투 입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무사 사무실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유언 공증 서류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을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부동산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주소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40평형, 시세 15억 원. 강서구 발산동 상가 건물 1층, 시세 8억 원. 송파구 잠실동 오피스텔 2채, 시세 각각 3억 원. 합계 29억 원어치의 엄청난 부동산이었습니다. 제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더니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장을 억지로 힘을 주어 넘겼습니다. 금융 자산 목록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민은행 정기예금 통장, 잔액 2억 5천만 원. 신한은행 자유적금 통장, 잔액 1억 8천만 원. 증권사 주식계좌, 평가액 1억 2천만 원. 금융 자산만 합계 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과 합쳐서 총 재산이 3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블라우스가 등에 축축하게 달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장을 넘기는데 손이 미끄러져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상속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두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1순위 상속인 장남 김태수, 상속 비율 50%. 제2순위 상속인 차남 김태호, 상속 비율 50%. 10년을 간병한 며느리 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이 목구멍 어딘가에 꽉 막혀버렸습니다. 호흡이 점점 가빠지더니 헐떡헐떡 거칠어졌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장을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친필 메모가 파란 볼펜으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미경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 10년간 시중든 것은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다. 재산은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들에게만 물려준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더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바닥이 출렁출렁 파도처럼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섯 번째 장을 억지로 힘을 짜내서 넘겼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의 서명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내용을 충분히 확인했으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를 보니 정확히 3개월 전이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이미 세 사람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무릎에서 완전히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으로 간신히 버티지 않았다면 완전히 쓰러졌을 겁니다. 서류를 다시 처음 장부터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3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 10년이라는 세월, 며느리 목 없음이라는 문장.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웅웅웅 이상한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먼 바다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서류에 적힌 글씨들이 번지고 흐려져서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간신히 차리고 봉투 안을 더 깊이 뒤졌습니다. 통장 5개가 고무줄로 묶여서 나왔습니다.
모두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장에는 6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통장은 1억 2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모두 확인하고 계산했습니다. 통장에만 총 3억 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용돈 한 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받는다고? 말이 되는 소리야? 남편이 코웃음 치며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제가 15년 동안 모은 퇴직금과 저축으로 생활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기저귀, 약, 영양제, 간병용품도 모두 제 카드로 샀습니다. 10년 동안 계산해 보니 5천만 원이 훌쩍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통장에는 3억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자까지 붙어서 오히려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분노가 발끝에서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불처럼 치솟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더니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주먹을 쥐었더니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서류와 통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확대해서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서류를 원래 순서대로 정리해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통장도 고무줄로 묶어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서랍을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문을 살며시 열고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까만 분노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정확히 10년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젊고 아름다웠던 10년을 바쳤습니다. 직장, 건강, 친구, 꿈, 미래, 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가가 고작 이것입니까? 며느리 목 없음이라고 적힌 서류 한 장입니까? 34억 5천만 원 중에서 단 한 푼도 제 몫이 아니라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제 손으로 직접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가 바친 10년의 정당한 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치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소대로 행동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식사를 떠먹이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실 때마다 안방을 조사했습니다. 서랍 구석구석, 옷장 깊숙한 곳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붙박이장 윗선반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뒤쪽에서 작은 수첩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들들에게만 재산 상속, 며느리는 제외할 것. 김미경은 며느리 도리를 한 것뿐, 보상 불필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모두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어머니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방을 나가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식사 후 거실에 시어머니를 모셔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트 좀 다녀올게요. 30분이면 돌아올게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는 척하고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복도에 숨어서 거실 쪽을 지켜봤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셨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지 못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증거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시어머니는 다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으시더니 다시 멍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2분 30초 동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족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후기가 좋고 경력이 오래된 변호사를 선택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를 간병했는데 상속에서 제외됐어요. 전화 너머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만나서 상담하시죠. 약속 날짜는 3일 후 오후 2시였습니다. 그날 저는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검진 때문에 오후에 나갔다 올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는 신용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12층에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저는 10년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날부터 오늘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를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핸드폰에 저장한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유언장, 통장, 부동산 등기부, 시어머니 친필 메모, 그리고 시어머니가 걷는 동영상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상속권 침해이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책상에서 메모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법적 상속권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10년간 전담 간병을 했다면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거짓으로 병을 꾸몄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더 촬영하세요.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이 공모했다는 증거도 찾으세요. 녹음이든 문자든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수금 500만 원, 성공 보수는 받아내는 금액의 15%입니다. 저는 제 적금을 깨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 착수금 입금하겠습니다.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싸워서 제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저녁 준비할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연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 상태는 어때? 남편이 시어머니 방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똑같아요. 변화 없어요.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증거 사진과 동영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동영상을 더 촬영할 것, 남편과 시동생의 대화를 녹음할 것, 간병 비용 영수증을 모두 모을 것, 병원 진료 기록을 확보할 것,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시어머니 간병 일기를 썼습니다. 몇 시에 기저귀를 갈았는지, 무엇을 먹였는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도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약국에서 산 기저귀, 영양제, 연고, 영수증도 모두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쓴 돈을 최대한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착수금 5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둔 적금을 해약해서 만든 돈이었습니다.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남편이 시동생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형님 댁에서 점심 먹고 가라고 하던데요. 시동생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점심을 차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들은 거실로, 여자들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시동생 아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주방에 남았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과 시동생이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님, 엄마 유언장은 확실하게 해놨죠? 시동생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연하지. 3개월 전에 법무사 통해서 공증까지 다 받았어. 남편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알면 난리 날 거 아냐.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수님이 10년 동안 고생한 건 사실인데 괜찮을까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차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잖아.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적으로도 며느리한테는 상속권이 없어. 걱정 마. 엄마 재산 34억을 우리 둘이서 반반 나누는 거야. 한 푼도 빠져나갈 일 없어.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참고 설거지를 계속하며 녹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형수님이 나중에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알아봤자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런데 뭘 어떻게 해?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위로금 몇백만 원 쥐어주면 되지 뭐. 10년 고생했다고 1,000만 원 정도 주면 입 닫을 거야. 두 사람이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동생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누워만 계신 척 하시다니. 연기력이 배우 수준이던데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셔. 남편이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방에 없을 때는 멀쩡히 걸어 다니시잖아요. 그걸 10년이나 하시다니 정말 근성이 대단하세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녹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도 형수님 불쌍하긴 해요. 직장도 그만두고 건강도 망가지고 시동생이 약간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그게 며느리 도리지.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엄마 재산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잖아.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는데 그거 다 아꼈어. 10년이면 3억 6천이야. 우리가 번 거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희생한 게 그들에게는 돈을 아끼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형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네요. 어쨌든 잘 됐네요. 시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빨리 상속 처리하자. 며느리가 알기 전에 빠르게 끝내는 게 좋아. 남편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추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7분 30초짜리 녹음 파일이 확보됐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차 드릴까요? 제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편과 시동생이 깜짝 놀라며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래. 커피 좀 타줘. 남편이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시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방금 나왔어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전송하며 설명했습니다. 30분 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공모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변호사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소송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기업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반격할 준비가 완료된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나요? 가족 모임 같은 자리에서 일을 터뜨리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음 달이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다음 달 시어머니 생신 때 가족이 모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하네요. 그때를 노리죠.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디데이까지 정확히 4주가 남았습니다. 4주 후면 모든 게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세상에 알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생신날 가족 모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10년을 속인 그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다음 화에서 그 통쾌한 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4주가 지나고 드디어 시어머니 생신날이 왔습니다. 남편이 일주일 전부터 가족 모임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칠순인데 제대로 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한우 세트를 주문하고 과일을 샀습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오후 1시 시동생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시죠? 오늘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시동생 아내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1시 30분 시어머니의 친동생인 이모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2시쯤 되자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 8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자, 그럼 어머니 생신 축하 노래부터 부를까요? 남편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불을 끄는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수님 요리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모님이 칭찬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이런 며느리 찾기 힘들죠. 저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와 과일이 나왔습니다. 거실 분위기가 한껏 부드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말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남편이 눈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야? 잠깐만요. 다들 들어보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정확히 3650일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1만 950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1만 950번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10년 동안 제 허리는 망가졌습니다. 디스크 3개가 터졌고 무릎 연골이 파열됐습니다. 15년 다닌 직장을 그만뒀고 연봉 5천만 원을 포기했습니다. 10년이면 5억 원입니다. 제 돈으로 시어머니 병원비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시동생이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핸드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스피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전혀 모르죠? 당연히 모르지. 알면 난리 날 거 아냐. 남편과 시동생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엄마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0년 동안 누워만 계신 척 하시다니. 우리 엄마 진짜 대단하셔. 형수님 없을 때는 멀쩡히 걸어 다니시잖아.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이모님이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녹음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형수님 불쌍하긴 해요. 직장도 그만두고 건강도 망가지고.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그게 며느리 도리지. 덕분에 엄마 재산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잖아. 요양원 보내면 한 달에 300만 원인데 그거 다 아꼈어. 10년이면 3억 6천이야.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시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도대체. 남편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는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똑바로 서서 안방까지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2주 전에 제가 직접 촬영한 겁니다. 이모님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언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가 쓰신 유언장입니다. 저는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29억, 금융 자산 5억 5천, 합계 34억 5천만 원. 상속자는 아들 둘뿐입니다. 며느리 김미경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모님이 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게 정말이에요? 10년 동안 이 며느리를 이렇게 속였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제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원에 제출할 기여분 청구 소장입니다. 그리고 사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입니다. 10년간의 간병 비용, 제 건강 피해, 포기한 경력 손실, 최소 10억 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소송을 걸겠다고? 당연하죠.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했잖아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당신도 공모자예요.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잖아요. 시동생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그냥 형님 말씀을 따른 것뿐이에요. 그것도 공모예요.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혼 소송 준비 서류입니다.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이혼? 당연하죠.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한 남편과 어떻게 살아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청구할 겁니다. 거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모님이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10년이에요, 10년. 이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못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잘하시네요.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한마디도 못하신다더니 이렇게 말씀 잘하시네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죠. 저는 남편 손을 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한대요. 법원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생신 모임을 나온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원룸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몰래 모아둔 돈으로 계약한 곳이었습니다. 짐은 이미 일주일 전에 조금씩 옮겨놨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생필품만 있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그리고 해방감까지 모든 게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47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전화 좀 받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오해야.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계셔. 저는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연락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받지 마세요. 녹음이나 문자로 협박하면 바로 알려주세요.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일 후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형수님, 저예요. 시동생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제발 형님이랑 화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가족끼리 법정까지 가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속인 건 괜찮고 법정 가는 건 너무하다고요? 형수님, 제발요. 우리 가족 생각 좀 해주세요.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이나 하셨나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장 접수를 마쳤습니다. 기업은 청구 소송 금액 8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액 2억 원,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3억 원, 총 13억 원 규모의 소송이었습니다. 첫 재판 날짜가 한 달 후로 잡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완벽해요. 80% 이상이에요. 변호사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야, 나야. 10년 만에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제대로 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제발 소송 취하해 줄 수 없겠니?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재산 절반 줄게.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17억이야, 17억을 줄 테니까 제발 소송 취하해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17억이면 제가 청구한 금액보다 많았습니다. 재판 끝나면 내 명예가 다 떨어진다. 동네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7억이면 제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재판을 계속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17억을 받고 합의해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재판을 진행해야 하나? 고민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17억을 준다고 합의를 제안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의뢰인께서 결정하실 문제예요. 돈을 받고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합의하면 그들의 잘못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게 뭐였죠? 단순히 돈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정의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속이고 이용한 그들의 죗값이었습니다. 17억으로 그 죗값을 덮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생각해 봤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 합의해 주겠니? 아니요, 합의 안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판 끝까지 갈 거예요. 며느리야, 17억도 부족하니? 20억 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한 짓을 세상이 알아야 해요. 법이 심판해야 해요. 그게 제가 10년 동안 고생한 값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10년 전 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10년 전보다 강했습니다. 김미경, 이제 내 인생 살아.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이용당하지 마. 당당하게 내 권리 찾아. 그날부터 저는 재판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사와 매주 만나 전략을 짰습니다.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강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업은 청구 소송에서 7억 원 인정,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 5천만 원 인정,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2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 인정, 총 11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간의 헌신적인 간병을 사기로 이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재산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합니다.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그 후 시어머니와 남편, 시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누워 지내셔야 했습니다. 판결 후 스트레스로 진짜 뇌졸중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동안 꾸몄던 병이 진짜가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후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 승진해서 누락됐습니다. 10년 동안 아내를 속인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동생은 형수님께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업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신용을 잃었고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시동생 아내는 이혼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냐고요? 11억 원 중 일부로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제가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15년 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 출발입니다. 매일 아침 6시에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요. 남은 돈으로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짜리 깨끗한 집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생겼습니다. 병원에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망가진 허리와 무릎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라도 치료 시작하셔서 다행이에요. 조금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저는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미경아, 정말 대단해. 잘 이겨냈어. 친구들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친구들과 만나 밥을 먹습니다. 웃고 떠들고 수다를 떱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여전히 주름이 많습니다. 머리도 많이 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당당한 눈빛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며느리의 도리, 아들의 도리, 딸의 도리라는 말로 희생을 강요하나요? 절대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권리가 없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싸우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세요.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저처럼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10년을 잃었지만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김미경, 오늘도 파이팅!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